지금 전 세계 생태학계가 한국의 한 도시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런던 템즈강과 파리 생강에서도 복원하지 못한 멸종위기 1급 야생수달이 한국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런던 왕립생태학회의 저명한 학자는 이 제보를 국가가 기획한 가짜쇼라고 단정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며 성장한 산업도시가 꾸민 조작극이라 비웃으며 그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하며 직접 대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대구는 그의 상상을 180도 뒤엎었습니다. 이 오만한 학자는 결국 과학 데이터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대구는 런던과 파리조차 실패한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냈을까요?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냈을까요? 1983년 죽음의 강이었던 그곳에 2005년 수달이 돌아왔고 30년간 정권이 6번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정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쿠퍼입니다. 런던 왕립생태학회에서 30년째 도시 하천 복원을 연구하고 있죠. 템즈강과 생강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성공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타협이 연속이었습니다. 2019년 6월 어느 날 국제생태학 저널을 넘기다가 한국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대구 신천도시 수달 개체군 회복 2005-2019.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초록을 읽는 순간 멈췄죠. 논문은 인구 240만 산업도시 한복판 하천에서 멸종위기종 수달이 자연 번식했다고 주장했어요. 2005년 4마리가 처음 목격된 후 2019년엔 24마리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인위적 방사 없이 자연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였죠. 논문에는 DNA 분석 데이터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논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경력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수달은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과 안전한 서식지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하천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먹이사슬 전체가 건강해야 하죠. 산업도시 도심 하천에서 번식한다는 건 생태학 상식에 맞지 않아요. 런던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에서만 15년을 보냈습니다. 수백억 파운드를 투자했지만 연어가 돌아오기까지도 20년이 걸렸어요. 수달은 아직도 도심 구간에서는 목격 사례가 드뭅니다. 파리 생강은 더 심각했죠.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수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수영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산업도시에서 수달이 번식한다고요? 게다가 대구는 섬유와 금속 가공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제가 아는 한 그런 산업도시 하천은 대부분 오염이 심각합니다. 동료 세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도 그 논문을 읽었더군요. 하지만 제 반응과는 달랐어요. 데이터가 견고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통계 조작이거나 숨겨진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관광 목적으로 수달을 몰래 방사하고 그걸 자연 복원인 것처럼 포장한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세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반박 논문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회에 출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목적란에는 이렇게 썼죠. 한국 대구 신천 생태 조사 및 논문 검증. 기간은 3주로 잡았어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의 허점을 찾는 데는 일주일이면 되고 나머지는 현장 데이터 수집에 쓰면 되니까요. 가방을 챙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 GPS 트래커, 수질 측정 장비까지 꼼꼼히 준비했죠. 노트에는 검증해야 할 항목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수질 데이터의 신뢰성, 수달 개체 수 카운팅 방법, 서식지 환경 평가 등등.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논문의 허점을 증명한다면 도시 생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테니까요. 과장된 성공 사례를 바로잡는 것도 학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알려주는 직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대구행 국내선으로 갈아타면서도 노트북을 열어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생각보다 탄탄해 보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러웠죠. 대구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환경공단 직원 김민수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은 태도로 악수를 청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그가 물었습니다. 먼저 신천하수 처리장을 보시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설부터 보면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바로 현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달이 정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요. 김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는 제가 상상했던 산업도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나무가 많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아시아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교통량도 많았고요. 오후 2시쯤 대봉교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콘크리트로 직강화된 삭막한 도시 하천을 기대했거든요. 런던이나 파리의 도심 하천처럼요. 하지만 신천은 달랐습니다. 하천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조성되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하천 중간에 작은 섬 같은 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중도라고 부르더군요. 그 위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하천으로 다가가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맑았죠. 물속에서는 잉어떼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이 수질 측정기를 꺼내 용존 산소량을 재봤어요. 8.5mgl. 2급수 수준이었습니다. 산책로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낮인데도 꽤 많은 시민들이 하천변을 걷고 있었죠. 어떤 노인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산업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김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고요. 그가 가리킨 곳은 하중도 바위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쌍안경을 꺼내 그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바위 위에서 한 마리의 동물이 털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갈색 털, 짧은 다리, 길쭉한 몸. 수달이었습니다. 진짜 수달이었어요.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동물은 분명 수달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다시 들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봐온 수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물었어요. 확인하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죠. 요즘은 낮에도 가끔 나온다고요. 특히 이 시간대에 자주 목격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달은 털을 다 말린 뒤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능숙한 움직임이었죠. 야생수달 특유의 민첩함이 보였어요. 이건 방사된 개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개체였어요. 30년 경력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의문부호로 바뀌기 시작했죠. 산업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그 불가능이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정말 대구 도심 맞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이라고요.
저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다 시내라고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엇을 내가 놓쳤을까? 노트북을 열어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려고 읽었죠.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신천이 BOD 5급수 오수였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여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은 환경공단 자료실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30년치 데이터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데이터를 보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구환경공단 자료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어제 본 수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는 반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죠. 김민수 씨가 두꺼운 파일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질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4년 신천 BOD 수치가 8.9mgl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급수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래프를 따라가며 연도별 변화를 확인했어요. 2000년 4.1mgl, 2005년 2.2mgl, 2010년 2.0mgl, 그리고 2019년 현재는 1.9mgl이었습니다. 완벽한 2급수 수준이었죠.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김민수 씨를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죠.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1992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설치 완공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수가 신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김민수 씨는 신천하수처리장 운영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10만 톤의 정화수를 9.1km 상류까지 펌핑한다는 내용이었죠. 매일 10만 톤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기료만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년간 투입된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장이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으로 수달 개체수 변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2005년 첫 목격 당시 4마리, 2006년에는 16마리로 늘었어요. 2018년 조사에서는 24마리가 확인됐죠. DNA 분석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 증가율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사된 개체라면 이런 증가 패턴을 보이지 않아요. 초기에 급격히 늘다가 환경 적응 실패로 다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신천수달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건강한 생태계의 신호였어요. 저는 1998년 자료에서 중요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부터 신천 준설 작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중도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죠. 수달은 물에서 사냥하지만 휴식은 육지에서 취합니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수달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김민수 씨가 추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2012년 총인 처리시설 완공 기록이었어요. 투자 금액이 979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미 수질이 개선된 상태에서도 추가 투자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죠? 제가 물었어요. 법정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서요. 저는 노트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첫 하수처리장 건설, 1992년 하수관로 완공, 1998년 준설 중단, 2012년 총인 처리시설. 30년 넘게 이어진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템즈강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거든요. 대구는 달랐습니다. 30년간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질 데이터, 생물종 다양성 조사, 하천 관리 정책, 예산 집행 내역.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신천이 보였어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그 하천에 수달이 산다는 게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어요. 왜 대구는 할 수 있었고 런던과 파리는 못했을까? 기술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신천으로 나갔어요. 수달은 야행성이라 이른 아침에 활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어미 수달과 새끼 2마리를 촬영했습니다. 어미가 새끼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는 거였죠. 데이터로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지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신천하수처리장 견학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공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시설을 직접 봐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처리장에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부지 면적만 38만 제곱미터였어요. 축구장 50개가 들어갈 크기죠. 하루 처리 용량은 68만 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수 처리장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이었죠.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그리고 달성군 가창 지역까지 여기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시설에 의존하는 겁니다. 1998년에 증설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병합 처리장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합 처리 시스템이군요. 효율적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2012년에는 총인 처리 시설을 추가했고요. 979억 원이 들어갔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총액을 추산해봤어요. 수조 원 단위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투자된 게 아니라 30년에 걸쳐서요. 시장이 바뀌어도 이 정책은 계속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런던 템즈강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거든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검토하고 30년간 일관된 정책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처리장 안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죠. 수질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됐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AI로 수질 예측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측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엔지니어가 펌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정화수를 신천 상류로 보낸다고 했어요. 매일 10만 톤, 9.1km를 펌핑한다는 그 시설이었죠. 전기료가 엄청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입니다. 하지만 신천이 마르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요. 저는 펌프 시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건 경제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매년 쓰면서까지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한다는 건 그만큼 신천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투자를 지지하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반대도 있었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하지만 수달이 돌아오고 물이 맑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이 감시합니다.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요. 바로 그거였어요. 시민 참여. 런던에서는 하천 복원이 전문가들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시민들은 관심이 없었죠. 세금이 어디에 쓰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구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신천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치적 의지의 지속성 시민의 감시 30년 일관 정책. 이게 대구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 사람들이었죠. 2주차가 되자 저는 대구 시스템의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한쪽 면만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까요. 실패나 문제점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뒤지던 중 2020년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신천 하중도 준설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구시가 하천 관리를 이유로 대봉교 부근 하중도를 준설했다는 내용이었죠. 바로 제가 첫날 수달을 목격했던 그 장소였어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2020년 11월 말 중장비를 동원해 작은 섬을 완전히 밀어버렸다고 했어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했지만 공사는 강행됐죠. 그리고 그 이후 수달 로드킬 사고가 급증했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죠. 하천관리부서와 환경보호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당시 반대했던 환경단체 활동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야생동물연합 조범준 사무국장이 저를 만나줬어요.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 사무국장이 말했죠. 수달은 물에서 사냥하지만 휴식은 육지에서 취해요. 하중도가 사라지면서 수달들은 위험한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로드킬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2018년 조사에서 확인된 24마리 중 6분의 1이 로드킬 당했어요.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4마리. 30년 노력으로 복원한 개체군의 상당수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희생된 겁니다. 이건 중요한 사례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실수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MBC가 보도했고 시민들이 분노했죠.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조 사무국장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시민들의 항해, 시의회 지뢰, 환경단체 성명서. 2021년 내내 논란이 이어졌더군요. 결국 대구시가 2022년에 16억 원을 투입해 파동고 가교 부근에 수달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모래웅덩이, 돌무더기, 은폐식재를 설치했어요. CCTV와 무인 센서 카메라도 설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겁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 떠넘기기 바쁘죠. 부서간 탓하고 예산 핑계 대고. 하지만 대구는 달랐어요. 시민들의 압력이 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청났죠. 대구 사람들에게 신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대구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책 실수의 투명한 공개, 시민 압력에 의한 신속한 수정, 실패에서 배우는 시스템. 이게 대구가 30년간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배우는 시스템.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고치는 문화. 이게 런던이나 파리와의 진짜 차이점이었습니다.
2주차 말, 저는 대구시가 2019년에 수행한 수달 이동 경로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수달 몸에 무선 발신기를 이식해서 1년간 추적한 자료였어요. 이 보고서가 제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지도에 복잡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 개체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신천에서 출발해 가창 저수지로 올라갔고 거기서 앞산 자락을 넘어 도원지까지 이동했더군요. 도원지에서 2달을 머문 뒤 다시 역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신천을 거쳐 금호강 합류 지점에서 4달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를 대고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가창 저수지에서 금호강까지 직선거리로 약 30km였어요. 인구 240만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리죠. 수달이 이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김민수 씨에게 가창 저수지까지 차를 몰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죠.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산악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가창 저수지가 보였어요.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걸으면서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수질은 아주 좋았어요. 주변에 공장이나 오염원이 보이지 않았죠. 이곳에서 수달이 사는 건 당연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도심까지의 연결이었어요. 수달이 어떻게 이 거리를 이동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지도를 펼쳤어요. 신천을 따라 내려갑니다. 중간에 단절 구간이 없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창 저수지에서 신천 상류로 이어지고 신천은 도심을 관통해 금호강으로 흘러들었어요. 완벽한 생태 회랑이었습니다. 도로는요? 수달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수달이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요. 저는 신천을 따라 내려가며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높이는 1m 정도였지만 수달이 넘기엔 충분히 높았죠. 다만 2020년 하중도 준설 이후 일부 구간에 펜스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심 구간으로 들어오자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야간 조명이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산책로에 가로등은 있었지만 하천 쪽은 어두웠어요. 조명을 일부러 줄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수달은 야행성이라 밝은 빛을 싫어해요. 시민 안전과 생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천 하나를 복원한 게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를 수달의 서식지로 설계한 겁니다. 30km에 걸친 거대한 생태 회랑이었죠. 저는 GPS로 주요 지점들을 찍었습니다. 가창 저수지, 신천 상류, 도심 구간, 금호강 합류점. 그리고 각 지점의 수질과 서식 환경을 기록했어요. 모든 구간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 구간마다 수달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런던 템즈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생태 회랑을 만들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중간에 단절 구간이 있었어요. 공장 지대를 지나가는 부분에서 수질이 나빠졌고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대구는 달랐습니다. 30년에 걸쳐 모든 구간을 연결했어요. 상류 저수지부터 하류 금호강까지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태회랑 하천 연결성 유지 로드킬 방지 시설 야간 조명 최소화 서식지 보호.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 설계 철학이다. 대구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환경 정책이 아니었어요. 도시 정체성이었죠. 신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를 정의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3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국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는 신천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3주 전 저는 이곳에 거짓을 폭로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우러 온 학생 같았어요. 오후 2시 도청교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수달이 자주 목격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하천변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외국 분이냐고 물으셨죠. 네, 영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달 보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연구 때문에 왔어요. 우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90년대에 여기는 정말 더러웠거든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천 근처만 가도 냄새가 심해서 창문을 열 수 없었다고요. 여름엔 파리가 들끓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여기서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장이 누가 되든 신천 살리기는 계속됐어요. 30년이 걸렸지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본 모든 데이터, 시설,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3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 할머니가 하천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수달 한 마리가 하중도 바위 위에 있었어요. 3주 전 제가 처음 본 그 장소였습니다. 수달은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잉어를 사냥했어요. 능숙한 움직임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수달을 지켜봤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사진 찍느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첫째, 장기 투자. 30년간 일관된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신천 복원은 계속됐어요. 둘째, 과학 기반 의사결정. 모든 정책이 데이터로 뒷받침됐습니다. 수질 측정, 생물종 조사, 이동 경로 추적.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했죠. 셋째, 시민 참여. 정책을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건 시민들이었어요. 2020년 하중도 준설 실수를 바로잡은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넷째, 투명한 오류 수정. 완벽하지 않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고쳤어요. 그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섯째, 생태 우선. 경제성만 따지면 매일 10만 톤을 펌핑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신천을 바라봤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이곳은 제게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달은 어느새 사라졌고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반박 논문은 쓸 수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대구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도시 생태 복원, 시민 정체성으로서. 대구가 증명한 건 단순히 하천 복원 기술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런던 왕립생태학회 연례총회가 열렸습니다. 300명의 생태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전달할 내용이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3개월 전 저는 한국 논문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통계 조작일 거야.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회의론은 학계에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스크린에 수달 사진이 떴습니다. 신천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였어요. 어미 수달과 새끼 2마리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이었죠. 이 수달은
인구 240만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사된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번식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30년 전, 이 하천은 BOD 5급수 오수였습니다. 1994년 신천 사진이 나왔죠. 탁한 물에 쓰레기가 떠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타임라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986년 첫 하수처리장 건설, 1992년 하수관로 완공, 1998년 준설 중단, 2012년 총인 처리시설 완공. 30년간의 여정이었죠. 매일 10만 톤의 정화수를 9.1km 펌핑합니다. 30년간 정권이 6번 바뀌었지만 정책은 유지됐습니다.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쿠퍼 박사,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신천을 정체성으로 여깁니다. 정치인들은 이 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2020년 하중도 준설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시의 실수, 시민들의 항해, 그리고 1년 만에 이뤄진 복구까지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구도 실수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고쳤습니다. 투명하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더 DAEGU 마더리라는 제목이 떴어요. 우리는 항상 도시개발대 자연보호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증명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학자는 생강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일본 연구자는 도쿄에서도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기술은 이미 다 있다고, 필요한 건 30년을 버티는 의지라고요. 학회가 끝나고 세러가 다가왔습니다. 제임즈, 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웃었어요. 내가 옳았어. 나는 편견에 갇혀 있었지.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논문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처 이칼러지 앤드 에벌루션에 보낼 거였어요. 제목은 대구 모델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논문은 2020년 3월에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죠. 런던시는 템즈강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파리는 대구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매년 대구를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신천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수달 개체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서식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다시 대봉교에 섰습니다. 처음 수달을 목격했던 그 자리였죠. 5년이 지났지만 하천은 여전히 맑았고 수달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신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판하러 왔다가 가장 중요한 걸 배우고 갔구나. 30년이라는 시간의 힘을, 시민의 힘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